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었어요. 자소서 쓰는데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중에 한미톡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정리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건데, 오늘은 한미약품 공고와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자소서 문항이 기존에 한 2, 3년 이상 유지되던 그 문항을 확 바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약간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바뀐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공고도 생각보다 너무 다채롭게 떴어요. 그 다채로운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PV, 메디컬, 생산 QC, QA 위주로 오늘 공고도 같이 봐보면서 인사이트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 하반기 한미그룹 공개 채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공채로 떴어요. 8월 달에 공장으로 치면은 평택을 좀 위주로 뽑았고, 이번에는 8탄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본사랑 연구소에서 몇몇 직무들을 이제 뽑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이는 거는 제약 영업 있죠. 영업 좋습니다. 한미약품 영업이다 하면은 또 되게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영업도 나쁘진 않다. 영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업 한번 준비해 보시고.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이행부터 보죠. 아까 TPM도 있었죠. TPM, 사실 TPM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봅니다. 타겟티드 프로테인 모듈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타겟 단백질 모듈레이션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건가 봐요. 일단은 합성 연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루는 물질 자체는 LNP 관련 이온화 지질에 대한 거, 그리고 이걸 합성하는 연구죠. 관련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런 지질에 대한 합성 연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특히나 석사겠죠. R&D이기 때문에. 사실 R&D가 어려우면서도 상당히 심플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거 관련된 경험을 했으면 쓰면 돼요. 그러니까 LNP 관련 이온화 지질이 아니더라도 일단 합성 연구를 해봤다면 이 직무는 써볼만 하긴 해요. 물론 근데 이거에 핏하게 다룬 사람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유기화합물 합성 및 후보물질 탐색하는 직무죠. 사실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신약 개발 단계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신약을 개발할 때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이렇게 후보물질 탐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후보물질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전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후보물질을 일단은 탐색하고 그거에 있어서 합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합성을 하는데 여기 유기화합물을 합성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런 이온화 지질도 합성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합성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후보물질이고, 그 후보물질에 대해서 효능평가라는 걸 해요. 효능평가. 이게 약효과가 있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보게 되는 거는 상업화. 실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정으로 개발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일단 공정개발 연구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공정개발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분석 데이터를 쌓으면서 효능이 있는지, 그 독성이 있는지 효능평가, 독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거에 있어서 최전선의 앞단에 있는 게 이 후보물질을 만드는 합성 연구를 하는 직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합성 연구를 함에 있어서 TPM을 한대요. LNP를 다루고. 이거에 있어서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일단 합성 연구를 한 사람인데, 합성 연구 중에서도 이거에 핏한 사람이, 이 물질들에 적혀 있는 거에 핏한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여기에 그래서 써 있죠. 이온화 지질 연구 경험자, LNP 저분자 기반 약물 전달 기술 연구 경험자. 한미약품은 일단은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룬 사람이 아니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연구개발 직무가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TPM을 통해서 어떤 후보물질을 만들고 어떤 의약품을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런 이온화 지질 LNP에 대한 걸 공부하고 내 것과의 차이점, 그래서 그 차이점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거, 그 부분을 토대로 전공 포트폴리오, 기여점, 그리고 자소서 종합적으로 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점, R&D 쪽도 이런 식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이수님, 전인삼 연구가 제 경험에 적합한지. 석사 때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해봤습니다. 사실 인비트로 인비보를 했으면은 전인삼이 적합하긴 해요. 여기서 힌트로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전인삼 평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효능평가, 독성평가예요. 효능평가, 독성평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독성시험 관리 위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독성 연구 경험자 우대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인비트로 인비보를 해봤어도 그거에 대해서 독성 평가를 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면은 되게 핏하게 적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전임상, 비임상 어쨌든 이 단계에 있어서 GLP라는 거는 전임상 단계에서의 규정이라고 보면 돼. 우리 GMP처럼 해외 GLP 비임상 독성 시험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GLP 규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GLP 관련된 규정 같은 것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공부해보고 자소서에 녹여내면 더 좋겠죠. 내부 비임상 독성 시험 진행. 결국에는 여기 한미약품 내에서 비임상 독성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인비트로, 인비보 측면에서 둘 다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보고서 및 IND 허가 자료 작성은 사실 연구 개발 직무면은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파트너사 및 허가 당국 보완 대응. 이거 밑에 두 개는요, 여러분들 R&D면은 대부분 하게 되는 업무라고 보면 돼요. 그 여기서 핵심은 뭐야? 독성 시험이라는 거야. 독성 시험 전문가를 찾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성 시험에 있어서도 또 전문성을 넣자면은 아까는 합성 연구였잖아요. TPM이. 합성 연구인 건데 이런 거를 다룬 사람을 찾는 거고 이거는 전임상 연구 중에서도 독성 시험인데 그 중에서도 ADC, TPD, CGT 같은 거나 아니면 mRNA 신약 이런 의약품들의 그 독성 연구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아. 그리고 여기 뉴 어프로치 메소드 독성 연구 경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독성 시험 자체가 원래는 인비보, G를 토대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G를 최대한 안 쓰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용어일 거예요. 그 뉴 어프로치의 경험자이면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경험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이 경험자가 별로 없는 거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보여줘야죠. 내가 들어가서 여기 딱 시험도 이렇게 하고 내가 했던 거 이거 노하우 풀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수님이 해야 되는 거는 내 경험을 잘 녹이는 것. 근데 경험을 잘 녹이려면은 일단 GLP가 어떤 건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NA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갈 필요가 있어요.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걸 하고 말겠다. 이런 포부를 보여줘도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임상이행 아까 물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한번 임상이행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떠나보자고요. 한미약품 사이트로. 한미약품 채용 홈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직무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상이행 한번 봐보자. 임상이행팀은 멀티오믹스, 생명정보화, 바이오인포메틱스죠. 바탕으로 신약 후보물질의 작용 기전을 연구하고 바이오마커, 임상 최적 적응증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과 바이오뱅크에서 유리한 인체 시료 분석을 통해 전임상 결과를 확증하거나 신약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임상과 비임상을 넘나들며 실제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를 통해 신약 개발 전주기를 조망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약 후보물질의 작용 기전을 연구한다. 결국에는 이거 거의 약간 그 데이터 학이잖아요. 빅데이터 비슷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은 하나하나 일일이 실험을 대입하고 하는 것보다 그간의 정보 데이터를 분석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상 최적 적응증을 제안한대. 그게 뭐냐면은 이 의약품 후보물질에 있어서 어떤 효능을 나타낼지 어떤 적응증을 가질지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임상 주기 그리고 신약 개발 전주기를 짧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통되는 게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코코미미님. 동물 또는 인체 실험에서 유전체, 전사체, 단백질 데이터를 생산 분석한대요. 그래서 약물 작용 기전을 밝힌대요. 그러면은 기여점에 뭐 있을까? 내가 했던 경험 토대로 비슷하게 해서 약물 작용 기전을 밝히겠다. 그 효능과 부작용을 미리 탐지를 하겠다. 그래서 불필요한 그 전임상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합한 적응증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 예측 모델링. 임상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효능과 부작용을 예측하고 그거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 근거와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임상 이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임상과 비임상을 넘나들면서 이런 데이터 인포메틱스적인 역량을 통해서 효율성을 늘리는 그런 직무라고 보여져요. 이 직무 자체는 요즘 것이라고 보면 돼. 요즘 것. 그래서 체계가 그렇게 막 엄청 잘 잡혀있진 않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관련 전공자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계속 뽑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믹스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머신러닝 모델 경험, 개발 경험, 그런 프로그램 경험이랑 이런 것들을 좀 우대한다고 하니까 어필을 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능력을 요구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능력이긴 하지. 왜냐면 이거 다루려면은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필연적인 거죠. 머신러닝 다루는 거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응용 능력과 더불어서 생물학적인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임상이랑 비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고 어디에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니까.
주로 R이나 파이썬. 이거는 꼭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상 이행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메디컬 그리고 PV 직무를 같이 봐볼게요. 메디컬도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메디컬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메디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MIC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 중에 전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보면은 대표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의사분들 있죠. 보건의료 전문가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의사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국내에서 명망 높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그리고 인지도가 있으시고 파워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의약품에 대한 설명을 의사 수준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의사랑 그냥 대화가 돼야 돼. 의료 현장과 회사의 의학 전략을 연결한다고 돼 있죠. 질환 및 제품 관련 문의에 대해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메디컬 직무는 일단 논문 겁나 많이 봐. 그리고 공부 겁나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잘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나오네요. 다른 하나, MSL 같은 경우에는 임상 전문가들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치료 현장의 인사이트를 수집한다. 그래서 메디컬 직무 자체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고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한 곳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데, 이게 말이 심도 있게지 정말 전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질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의사나 이런 병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회사의 위상을 높이고 제품 홍보도 효과적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죠. 교육, 검토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부 고객의 문의에 대한 논문, 가이드라인 등의 신뢰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자료 정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영업팀, 그리고 마케팅팀, 교육 자료, 판촉물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교육도 합니다. 영업 직원들한테. 우리 약은 어떤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것들 위주로 또 진행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좀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직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PV도 한번 볼까? 약물 감시라고 보통 하는데, 이상 사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의약품의 뭐 부작용이나 이상 사례 같은 것들, 안전성에서 뭔가 의심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평가해서 환자의 안전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에는 감시를 한다는 거는 약물이 생산이 되고 나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서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이상 사례가 없는지, 안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PV 직무도 약사가 또 많아요. 약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긴 하죠. 수집된 의약품의 이상 사례, 안전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그리고 식약처에 보고한다. 약물 감시 전산 시스템 운영, 제품 불만에 대한 약물 감시 관점의 처리, 전반적인 실무를 관리한다.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요? 또박님, 요거 한번 써보세요. PV 오퍼레이션 관점으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하고 관리 그 절차 같은 거에 따라서 내부 그 절차를 따르는 거고, 드러그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측한다. 좀 더 전문적인 업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해성 관리 계획, 안전성 보고, 안전성 평가 수행, 사전 대응 같은 것도 드러그 세이프티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직무가 또 따로 있기도 해요. 드러그 세이프티. 지금은 이 채용 공고에서는 드러그 세이프티 앤 PV로 나오긴 하네요. 그럼 PV 오퍼레이션 쪽으로 좀 집중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고 차별점이 있는 경험이에요.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신 것 자체가 간호학 전공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병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위해 사례, 안정성 관련된 이상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보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소서에 녹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플랜트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생산부터 봐볼까요? 생산. 너무 간단하죠? 내용 고영제 생산입니다. 제조 및 포장 이렇게 나와 있죠. 고졸 직무네요. 교대 근무 가능자, 생산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돼 있고요. 제조 관리, 이거는 약사 전형이죠. 약사분들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직무. 보통은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조 지원은 일단은 또 다르죠.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기계공학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생산 아니면 QC를 많이 쓰실 것 같고요. 한번 볼까? 제조관리 약사 1명, 안전관리도 많이 쓰셨네요. 그 다음에 임상이행 볼까? 임상이행도 만만치 않은데요? 16명. 인포메틱스 한 분들이 맞나 봅니다. TPM, TPD도 맞네? 진짜 박 터집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그 다음에 TV, 메디컬, RA 이렇게 나와 있고요. QC, QA를 한번 볼까요? 146명, 5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한 3배 정도, 자소설닷컴 기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역시 QC입니다. 제일 빡센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QC 너무 심플해. QC 너무 심플. 요거는요 여러분들 QC에 대한 거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다 적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써있죠. QC 업무라고 돼 있어서 원료, 자재, 완제품 이게 시험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얘네에 대해서 시험 및 분석을 하는 거죠. 얘네의 품질을 보는 거라고 보면 돼. 원료의 품질, 자재의 품질, 그리고 완제품의 품질, 그거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곳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8탄은 이제 고영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미컬 의약품 위주예요. 8탄 공장은 8탄 플랜트라고 나와 있죠. 케미컬 의약품 위주이기 때문에 QC가 보통 이화학 QC 그리고 미생물 QC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화학 QC와 미생물 QC에 대한 내용이 다 써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콜마 때 얘기한 것처럼 QC가 이런 분석 업무만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GMP 문서 작성 그리고 일탈 변경 카파와 같은 QMS 업무 다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는 시험만 써 있다고 해서 시험만 써야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기 여기 봐봐, 등이라고 돼 있지. 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대사항을 볼까요? 이화학 기기분석 경험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근데 한미약품이 저번부터 제가 보면요 경험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을 확실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고 신입 분들은 꼭 쓰세요. 내가 중고 신입이고 아니면 계약직 경험이 있든 어쨌든 분석기기 경험이 좀 많이 있다 하면은 꼭 쓰세요. 그 다음에 뭐 약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약사분이 여길 지원하지 여길 지원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혹은 중국어 능통자. 아까 여쭤보셨죠? 영어 혹은 중국어 능통자라고 돼 있잖아요. 일단은 영어 능통자는 어느 회사도 다 봤을 거예요. 근데 중국어 능통자라고 써 있는 거는 중국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건 아니면 중국에 고객사가 있건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건 중국과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요 제 동기 중에 2명이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중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나? 그런 사람이었고 한 명은 중국에 어학연수를 갔다 왔나? 그랬어요. 제가 지원했을 때 그 공고에서도 중국어 능통자를 우대를 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 회사랑 협업을 하더라고요. 수출을 하는 의약품도 있고 그래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통자는 확실히 유리하고 그 자격증이 있다면 이 직무 노려볼만 하죠. 그 다음에 QA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품질 보증 업무 및 DI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QMS, 밸리데이션, 임상, 출하, 공급자 평가, 그냥 뭐 QA 업무 대부분 다 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QA 업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하게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걸 다 하게 되진 않더라도 한 개만 파지 마세요. 여기서 밸리데이션만 골라가지고 밸리데이션만 하겠다 이렇게 파기보다는 다양하게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제약바이오 업계 경험자라고 되어 있어요. QA 경험자가 아니더라도 생산이나 QC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도 되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좀 쓰면 되겠고요. 자소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의 자소서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고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이 직무 설명들이었어요. 한미약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무별 설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데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중에 한미톡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2주 전에 올라왔죠. 오늘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정리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건데 근데 또 복습하는 차원 그리고 뭔가 더 와닿고 싶다 하면은 이 영상들을 보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번 문항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그룹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여러 기업 중 한미그룹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한미약품의 문항들이 3반항 좀 비슷해졌어요.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었는데 새로 생겨났고 그것도 1번에 배정을 해놨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자소서 문항 중에서도 1번 문항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늘 얘기를 하죠. 한미톡이라는 영상을 봤을 때도 그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냐?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왜 한미약품인지 이거를 써달래요. 한미약품만의 뭔가 특징을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언급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의 연관성이에요. 나와의 연관성. 내가 왜 그 특징이 좋고 왜 나한테 무슨 이점이 있고 나랑 무슨 상관인지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어떤 걸 써야 될지부터 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한미톡이라는 영상에서 나온 그 특징을 좀 정리해왔어요. 예시를 봅시다.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높은 R&D 비중에 있었어요.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연구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R&D 비중을 높인 거, 거기에 있어서 주력 파이프라인을 명시하면서 썼을 거다 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 했죠? 나와의 연관성이라고 했죠? 연구개발 직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TPM 이런 거 나왔잖아. LMP 이런 거 나왔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의약품에 사용되는지, 또는 그것들 관련된 거를 내가 연구했고 그런 연구 경험을 여기서 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미에서. 한미가 그 내가 연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석사 때 연구했던 거, 박사 때 연구했던 것을 상업적인 연구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런 회사가 몇 없을 거예요. 그게 한미약품이다 라는 초점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파이프라인을 언급하면서도 나와의 연관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내 경험이 없다면 가치관, 아니면 뭐 비전,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비전이라도 좀 나와의 연관성을 적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예시로 매출 중 자사 제품 비중이 큰 거라고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제약회사에서는요 자사 제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유통 판매를 하는 식으로도 매출을 내요. 그걸 보통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 상품 이렇게 있으면요, 제품 매출 비중이 높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매출 중 자사 제품 비중이 크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제품 매출이 1조 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같은 걸 얘기를 했어요. 아까 주력 파이프라인 명시한다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전임상 연구를 지금 하시고 계신 분은 다양한 인상과 개발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있어서는 나와의 연관성이 뭘까요? 저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내 커리어적인 목표죠. 그래서 나와의 연관성에서 가장 무난한 거는 커리어적인 목표와 연관 짓는 거예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한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경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목표에 다가갈 수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높은 GMP 수준이다. 이분 같은 경우는 8탄의 QC 직무에 계신 분이 얘기를 한 사례예요. 다양한 국제 실사를 통과한 점. 그래서 그런 높은 품질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 이것도 커리어적인 목표와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다중복합제 등의 시험 챌린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것 자체가 한미약품의 어떻게 보면 차별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다중복합제 라인. 대표적인 게 아모잘탄, 로수젤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QC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기서의 차별점 있는 제품 등을 언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메디컬 직무분이 얘기하신 건데 7년 연속 원해 처방 1위를 한 부분,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보면은 한미약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회사도 뭐 높은 R&D 비중, 다양한 파이프라인 이런 거 이제 갖추고 있다고, 높은 GMP 수준 갖추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여기서도 이제 요 정도 수준이라도 일단은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한미약품 현직자가 있다면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이런 그 조언을 들어봤을 때 엄청나게 미친 듯이 뾰족하고 막 인터넷에 없는 정보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한미약품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게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보면서 써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100만 개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한미약품인지 여러분들의 진실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진정성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결국에는 나와의 연관성까지 이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요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손. 회원님, 야삐님, 마자용님, 이수님, 유환님, SH님, 버즈멍멍 강아지님, 버즈멍멍 강아지. 아이디 너무 귀여운데? 또박님, 레노님, 개민님, 오큐브님. 아주 좋습니다. 다 이해한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화 한번 볼까요? 지원하신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해온 경험 및 역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지원 동기,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예요. 플러스 직무적 강점 경험입니다. 1번하고 2번까지는 대표 문항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한미톡의 팁.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전임상 연구 직무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효평가 경험을 토대로 지원을 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원할 때 약효평가 관련된 공고 내용이 많았겠죠. 내가 대학교 그 석사 때 약효평가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나랑 잘 맞는다. 이 경험 토대로 지원을 했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QC 직무 같은 경우에 품질 관리를 처음 알게 된 계기를 써줬어요. 이분이 뭐 미국 유학을 하셨나 봐요. 미국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뭐 식품 관련된 뭐 규정을 NSH인가? 그걸 통해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알게 된 계기를 썼고, 품질 관리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제약사에서 QC 1년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런 내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지원 동기에 써도 돼요. 쓰면 더 좋아.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다양해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채용 박람회일 수도 있고요. 학회, 뭐 학회 세미나? 학부 세미나? 선배가 와서 뭐 현직자가 와서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거나, 전공 수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데서 이제 품질 관리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건 품질 관리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 그 직무의 특징이 있겠죠. 어떤 특징이 있고 나와의 연관성이에요.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 이런 부분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그 확신의 계기 같은 거 써줬으면 좋겠어. 요 정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무적 강점 경험으로 넘어가는데, 한미톡에서 나온 거는 소제목과 수치화를 해라. 이거는 사실 자소서에서 기본적인 형식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한미그룹 채용 페이지에 있는 직무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최대한 자소서에 잘 녹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나와 있잖아. ICH 기준, 가이드라인. 사실 이거 키워드 그대로 갖다가 이제 자소서에 기여점에 써도 돼요. 뭐 리스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네. 이런 것도 이제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메디컬 팀 분 같은 경우에는 논문 분석력과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거 두 가지로 중점을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이런 직무적 강점 경험에서는 두 가지 잡는 걸로 추천을 해요. 그래서 역량을 두 가지로 잡으면은, 논문 분석력이다. 분석력에 대한 거 한 문단 쫙 써줘. 내가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문단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훨씬 깔끔하고 가독성 좋은 직무적 강점 경험이 되겠다. 역량을 두 개로 잡아보세요. 두 개로 잡고 각 문단에 있어서 좀 써주고, 그 다음에 기여점까지 써주는 형식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QC 분 같은 경우에는 분석 장비에 대한 숙련도,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써줬다고 합니다. QC 분이 아니다. 분석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분석 장비 숙련도나 경험 같은 것들을 어필을 했다고 해요. 채용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장비 내용 같은 걸 참고하면서 나와의 연관성을 계속 찾았고, 그래서 한미에 있는 장비도 내가 숙련도 있게 잘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이분의 경험은 뭐가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이 장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대요. 그런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 포함해서 나를 좀 믿고 의지하고 있던 측면이고, 내가 그만큼 그 장비에 있어서 숙련도나 경험이 많았다고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내용을 쓸 수 있다면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분석 장비 응용 능력, 경험, 요거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인턴 경험 같은 걸 썼다는 분도 계시고, 이 직무적 강점 경험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왜 이 직무를 하고 싶은지, 이게 직무 지원 동기죠.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솔직한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열의와 열정이 느껴지게끔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죠? 정말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대해서 열의와 열정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그 직무를 더 많이 찾아봤을 것이고, 더 많이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 그런 그 고민과 찾아본 것들이 자소서에 녹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직무에 대해서 정말 열의와 열정을 가져보려고 하시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3번 문항입니다. 10가지 인재상에 비추어 본인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경험 에피소드 문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이 3번 문항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인재상이 10가지인데 그중 몇 개를 타겟팅해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몇 개를 타겟팅하냐 말씀을 드리자면 1개요. 1개.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 막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한 문항에는 1개만 녹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이걸 다 쓰면 좋을까요? 저는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중요시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과거 틀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인내심과 진정, 성취욕이 강하고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신뢰를 받고요. 매사에 용의주도하고 면밀하고요.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고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합니다. 이러면은 좀 말이 안 되죠.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800자 내에서 이 10가지를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은 산으로 가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직무 관련성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2순위로 미룰게.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고 쓰면 돼요. 내 에피소드 경험 중에서 제일 빡센 거, 제일 어필 잘 되는 거, 그걸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인재상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원칙 중요, 적극적이죠, 창의적, 고정관념 깨는 사람, 집념, 성취욕 강한 사람. 다 좋은 얘기예요. 어떤 직무든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드러낼 수 있는 인재상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탐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재상이 맞는지, 그 인재상에 맞춰서 어떠한 경험을 좀 녹일지, 또는 필살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인재상이 맞을지 고민하고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콜맛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소서 문항을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1번, 2번은 직무에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요. 3번은 이게 직무일까요? 인성일까요? 인성, 직무, 인성, 직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인성 문항이에요. 인성 문항. 여기서는 인성적인 걸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내가 직무 관련 경험이 넘쳐나서 여기에도 직무 관련 경험으로 인성 역량을 어필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 인재상에 써 있는 거는 인성 역량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인재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내가 제일 어떤 인재상에 부합할까? 그래서 예를 들면 한미톡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요. 저 같으면은 이기적인 자기중심보다 조직을 중요시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이걸 통해서 소통 능력이라는 인성적인 역량을 어필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인내심과 진념, 성취욕이 강한 사람을 선택을 하고 집념을 어필하겠다라고 한 큐시 분이 계셨습니다. 큐시 때 2달 동안 전수조사 하면서 끝까지 결과 도출해낸 경험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걸 녹여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경험이지만 인성 역량을 어필하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직무 경험을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되는데 인성 역량에 가깝게 쓰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뭐 분석 역량이나 이런 걸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인 경험, 직무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입사 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기여할 수 있는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인성 경험을 통해서도 직무적으로 어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인성적인 경험을 쓰고요. 그 인성 역량이 있겠죠. 집념이면 집념. 예를 들면은 QC 직무에서 집념을 토대로 문제 발생 시 원인을 기한 내에 어떻게든 분석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여점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QC 내용이 아니더라도 인성적인 경험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인성에서의 역량 키워드를 언급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 쓰는 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4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번 문항에 대한 질문 잠깐 다시 볼게요. 최근 트렌드나 이슈에 대해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적으면 좋을지 그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항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회 이슈 문항이랑 동일하게 작성해도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지원한 한미그룹의 사업 영역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약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한미그룹이라는 데가 식품, 화장품, IT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 자체가 자소서 문항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최근 트렌드나 이슈라고 보면 돼요. 한미약품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견해가 결국 기업에 대한 로열티인지, 저는 여기까지 로열티까지 보는 거라고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이걸 씀으로써 한미약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기재를 하면서 로열티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문항 자체의 의도가 로열티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약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봐요. 자, 지원한 영역, 그러니까 제약이에요. 제약 트렌드 이슈를 선정하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사업 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는지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문항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이슈를 언급하고 그걸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보는 거죠. 플러스 내 업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라고 보면 돼요. 사업 영역 다각화는
사실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직무에서는 맞지 않은 영역이다. 그래서 보면 되고, 결론적으로 이 순서에 따라서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만의 생각을 정리를 하세요.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한미약품에서의 역할, 기재할 수 있다면 뭐 방향성,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역할이죠. 이 이슈 관련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한미약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 1, 2, 3, 4의 순서대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인사 담당자분이 말한 의도에 맞게 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톡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QC 현직자 분께서는 GMP 일탈 사례 등의 최신 트렌드를 서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규정이 어떤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비만약 다음 트렌드가 항노화와 역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현직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직무와 연관된 내용으로 좀 써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문항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1, 2, 3, 4번에 대해서 다 다뤄봤습니다. 와, 뿌셨다. 진짜 뿌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됐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1, 2, 3, 4번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많은 것들을 분석해오고 말했습니다. 진짜 뿌셨다. 이건 진짜 뿌셨어. 저번에 콜마이에서 이것까지 뿌셨어요. 다음에 또 어떤 걸 뿌실지 기대가 됩니다. 산산조각을 한번 내보자고요. 그냥 거의 떠먹여주는 거지 뭐. 그죠? 마자용님, 유한님, 오우큐브님, 고도님, 삐삐두님, 삐삐두님 한미약품 쓸 것 같아. 삐삐두님, 이수님, 버즈 멍멍 강아지님, 닉네임 마음에 들어요 진짜. SH님, 또박님, 아이고 콩님, 해림님, 아이고 하람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기업은 어떤 게 될지 또 기다려지는데, 우리 팜치니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마음껏 어떤 기업 부셔주세요. 이런 거 팜치니 톡방에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제치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뿌시겠습니다. 고통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것도 뿌시는 컨텐츠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되셔서 여러분들 합격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막하고 힘든 이 시기에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컨설팅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대1 카톡 채널로 문의 주시고, 산마클 바이지 강의도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런칭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갈고 있고, 자, 그래서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방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치어는 계속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라방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